한밤의 비주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4일 오전 12시 1분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화려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데 일단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다시 통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만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아직은 관세의 영향이 역력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나스닥은 2%까지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장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금은 사상 최고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테슬라가 6%까지 좀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M은 그나마 낙폭 좀 줄여냈고요. 포드도 3%대 약세입니다. 애플이 3%, 엔비디아가 4.8%,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 하락인데 메타가 장 초반에 잠깐 1% 가까이 올려 붙였다가 현재는 상승 권역에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약간 찐 내수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매단이 그나마 낙폭이 좀 적습니다. 타겟은 중국산 상품이 많기 때문에 3%의 하락입니다만 지금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가 1.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얌브랜드도 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도 0.4%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나오고 있군요. 포드가 내연 차량 수요 감소에 1월 미국 매출이 6.3%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포드가 내연 차량 수요 감소에 1월 미국 매출이 6% 넘게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3% 가까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봐야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물론 네. 물론 GM만큼의 그 관세 노출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네. 디트로이트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뭔가 부품이라든지 완성차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는 GM과 포드 마찬가지로 굉장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쪽은 네. 이제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쪽이 캐나다에 또 맞는 것이 이 포드와 GM인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을 삼각하기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합작 법인들을 SK 연구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공장이 지금 완공된 곳이 없다 보니까 없죠. 배터리들을 사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세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 오늘의 포드 모터스의 부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다. 특히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9%, 3% 가까이 빠지는 모습.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자동차들이 지금 네. 계속 수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 또 전기차 수치가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자동차 섹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포드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늘었대요. 18,000대 가량 팔리면서 2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가 많이 없군요, 포드는. 네, 포드 네. 라인업 자체가 최근에 뭐 보셨겠지만 뭐 마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포드의 이제 상위 브랜드라고 할 만한 그런 브랜드에서도 지금 전기차 라인업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는 네.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GM만큼 좀 여유로운 라인업까지는 가져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 자동차 섹터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워치리스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드를 본 김에 그냥 네.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6.4% 빠지는 가운데 리비안이 3.58%, 그리고 루시드가 2.9%. 참고로 리비안의 배터리 공장이 캐나다에 있어요. 이게 폭스바겐과 같이 만드는 네.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음흠. 테슬라는 뭐 일단 공장 자체가 유럽과 중국에 있다 보니까 바로 확실하게 직격탄을 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흠. 포드가 2.6% 빠지고 스텔란티스도 5% 이상 빠지는데 스텔란티스도 취약하죠. 스텔란티스는 이제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유럽 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크라이슬러와 지프가 미국에 있는데 어찌됐든 부품 수급은 유럽과 중국에서 상당수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멕시코에 대한 음흠. 부품 수급이 상당히 있고 스텔란티스의 관세 노출도가 23%라고 아. 합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계인데 네. 폭스바겐과 닛산에 이어서 전 세계 완성차 3위예요. 스텔란티스의 관세 노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5% 이상 빠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음흠.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란티스 다음이에요. 그래서 4.9% 빠지는 오늘 제네럴 모터스. 그나마 상장사 중에는 페라리가 페라리. 1.3% 네. 빠지는데 좀 유럽에서 이제 수제로 제작하는 페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막을 어떻게 수가 있을 보면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샤오펑이 오늘 전기차 1월 인도량이 나왔는데 호조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2% 이상 그나마 샤오펑이 나오고 있는데 따지자면 상장사 미국 증시 상장사이긴 하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중국 내수 회사들이죠. 그쵸. 사실은 전기차 업체들. 상장만. 네, 상장만 미국에 상장돼 있고 네.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수준이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샤오펑이 내수에서의 판매량 호주 속에 2% 이상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중고차 업체들도 타격이 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고차 업체들도 이런 부진 속에서 타격을 확실히 가져가는 모습이고 네, 하나만 글쎄요. 더 볼까요? 네. 자, 오늘 코루가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 네. 6.7% 정도 빠지고 있고요. EWI 우리나라 관련 ETF 2.14% 정도 빠지고요. 환율이 1,467원까지 올랐습니다. 11원 67전이 오르는 굉장한 폭발력을 보이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에도 내일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야선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야선도 좀 제가 확인을 바로 해 볼게요. 예. 지금 야간 선물은 그래도 좀 돌려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 낮에 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살짝은 좀 돌려 세우는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나마 환율이 이제 71원 넘어가면 국민연금에서의 물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언론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냐 안 가냐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참 시장이 오전장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힘이 확실히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기운차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하락이 오늘로 끝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까요? 아무래도 오늘 끝나려면은 이게 관세 협상이 뭐 타결되면은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일단 미국인들이 좀 단기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세 부과 하루 앞두고 현재 트리도 총리랑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관세 부과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생이 중요하냐, 뭐 나스닥이 중요하냐, 인생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오늘 모든 미국 주식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인생을 나스닥에 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깨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481 지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눌려가는 양상인데 예. 그렇다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내용들,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관세 부과가 뭐 일단 멕시코, 캐나다에 뭐 25%씩 이제 관세 부과하고 중국에 10% 부과하고 그런 건 다 나온 내용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 목적이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깡패여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좀 어쨌든 자국 산업을 또 키우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 이제 부과 정책에 따라 조금 미국 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속속들이 앞으로 좀 등장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관세 부과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 디미니미스라고 해가지고 최소 관세 면제 규정을 이제 중국에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약간 테무하고 쉬인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게 된 게 이제 $800 미만 수입품에 대해,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로 생산한 거를 이제 어디 미국의 리테일 업체가 아닌 그냥 바로 소비자 집 앞에 보내주는 그런 경우에 이제 $800 미만까지는 이제 관세 면제를 해줬거든요.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테무, 시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고속 성장을 한 건데, 이제 이 법을 악용해서 조금 이런 국제 우편을 통해 뭐 펜타닐을 만드는 물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더 이상 이제 관세 면제를 안 해주겠다, 앞으로 좀 더 깐깐하게 검수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테무나 시인 같은 좀 저가 업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테무하고 시인 같은 중국 저가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으면은 이제 미국에다가 물류센터를 짓고 미국의 물류센터에 들어오면서 관세를 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은 조금 이제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대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바로 이제 그 구매자한테 보내는 거는 조금은 이제 테무하고 시인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미국에 와서 물류센터 지어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또 중국의 소액 수출품, 그리고 테무하고 시인 판매하는 건데, 이 소액 수출품이 대미 수출에 전체 대미 수출의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것도 꽤나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 조금 이 기업들을 살릴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그래서 뭐 협상에 좀 응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일단 어쨌든 테무하고 시인이 조금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물류센터 투자를 통해 비용 우위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어쩌면 이런 이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조금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뭐 중국도 일단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달리 멕시코랑 캐나다는 바로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최근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보복 관세보다는 약간 한 발 수그러들면서 좀 협상 의지를 현재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무 시인도 뭐 전체 대미 수출의 약 1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을 좀 나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 협상 카드로 좀 내놓고 있는 거는 원래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1차 무역전쟁 당시에 2018년, 19년 이어지면서 그때 20년에 합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 무역전쟁 당시에 그때 이제 미국산 대두를 더 많이 구매해주고, 그런 게 이제 1차 무역 합의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에서 그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책을 내놓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위안화 평가 절하 자제나 미국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더 많이 투자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현재 협상 카드로 내놓으면서 조금 미국과 관계 화해를 좀 먼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결국에 이제 중국 경기 둔화가 그런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도 가만히 당하진 않는 게 얘네도 협상 카드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 틱톡, 현재 틱톡이 워낙 미국에서 조금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 틱톡 매각 관련해서 좀 중국에서 협상 카드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 그리고 틱톡 매각에서 핵심 중 하나는 틱톡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 그거를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인수할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거 이제 그 틱톡 알고리즘을 매각한다, 그것도 이제 협상 카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좀 협상 테이블에서 이걸 하지 않을까, 딜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뭐 관세 이제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최소 관세 면제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 적용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그 테무 모기업 이 핀투어토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테무하고 시인이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처럼 아마존 같은 비즈니스로 공정한 경쟁을 하면은 사실상 아마존이 절대적인 비용 우위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점에서 뭐 시장 우위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시장 우위를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중국의 쉬인이라든지 그런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과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건 약간 타겟팅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미국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분석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존도 사실 원래 테무하고 시인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작년에 아마존 하울이라는 그 초저가 이런 쇼핑 플랫폼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 아마존 하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근데 뭐 이 최소 관세 면제 조항이 이제 적용된 그게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테무하고 시인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게 막 테무하고 시인을 막 못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소득이 너무 낮다고 그걸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실제로 이용분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50대, 60대 이상이 훨씬 많이 쓰고 아마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테무하고 시인에서 가격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대다수가 아마존 프라임 원래 기존에 회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마존으로 그 수요가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싼 거 사려고 핀도어에 쉬인을 쓰는 건데 굳이 그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쓰던 우리나라에서 마치 쿠팡을 그냥 쓰듯 이베이 쓰고 아마존 쓰면 아마존 되겠죠. 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애플에서 요 글래스 부분을 좀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진정한 AI 시대로 가려면 이게 온 디바이스 되면서 무언가 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안경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었는데 애플에서 이걸 포기하네요. 맞습니다. 애플에서 현재 이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애플 전문 이제 담당 그 저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애플에서 AR 글래스 개발 프로젝트를 좀 취소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항상 애플에서는 뭔가 공식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취소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뭐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착수했지만 프로젝트를 폐기했다, 그런 소식도 있었었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 특정 소스를 통해 이 AR 글래스 개발을 포기했다 소식 나오고 있는데, 약간 조금 개발 과정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AR 글라스를 현재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애플의 이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 좀 배터리 발열 문제를, 저 스마트 안경 배터리 발열 문제도 잡기가 쉽지 않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고갈되는 문제도 생각보다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게 조금 비전 프로가 뭐 재미를 봤으면은 이것도 좀 키워볼 만 했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구매도 저조했고, 그리고 막상 구매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집에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 폐기하게 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측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통해 이걸 폐기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뭐 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애플에서는 이거를 뭐 포기한다 소식 나오고 있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이 AR 글라스가 정말 핵심 아이템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 마크 저커버그 CEO만 해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AI 안경은 올해 이제 2025년에 앞으로 그저 그런 제품이 될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수십억 대를 판매할 수 있는 뭐 넥스트 아이폰 그런 게 될 건지 올해 이거는 무조건 결정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이 스마트 안경 그쪽 시장이 좀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에서도 뭐 컨퍼런스 콜 이후로 또 뭐 회의 내용도 막 유출되고 있는데, 일단 2024년에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가 약 100만 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회의를 주최하는 데서 좀 회의 내용이 뭐 기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25년에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가 판매량이 1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갈 건지, 아니면 100만 대에서 500만 대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4년에 이게 100만 대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 좀 판매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뭐 마크 저커버그에 따르면은 일단 이 시장에 경쟁자란 것도 없고 이 AI 안경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도 뭐 마침 애플이 포기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시장을 좀 독주하는 분위기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뭐 메타의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크 저커버그 CEO 뭐 본인 스스로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많이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면서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좀 AI 안경, 결국 AI 시대에 딱 적합하게 AI 비서를 완전히 이제 AI 비서가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는 이 안경을 통해 좀 AI 시대를 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 외에도 현재 메타에서 올해 조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프로젝트 코드네임 뭐 하이퍼노바라는 새로운 또 AI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년에 공개한 메타 오라이언이라는 AR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내년에 이제 개발자용으로 먼저 출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국 메타가 조금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 분야에서 뭔가 많은 걸 하고 있다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럴 때마다 뭐 애플이 뭔가 사업을 철수했다, 뭐 전기차 철수했다, 스마트 글라스 철수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뭐 혁신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재도 애플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그 비결은 이 서비스 매출 급증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이 애플 활성 디바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23억 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23억대 이 애플 활성 사용자 기반에서 뭐 다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조금 애플 아이클라우드 때문에 이 락인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성능도 점점 좋게 만드는 것도 그 용량을 좀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아이클라우드 구독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게 애플의 서비스 매출을 가파르게 계속해서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고 애플은 현재 1분기 기록된 서비스 매출 숫자에 따르면은 이게 앞으로 4분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서비스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 있고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돌파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연 매출 규모면은 그냥 독립 상장 기업으로 떼놓아도 웬만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들 다 이제 뭐 부셔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니까 결국 이 애플이란 기업은 하드웨어 기업보다도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계속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아까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 같은 AI 안경이 나오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는 뭐 진다 그런 이제 좀 평가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 나왔는데도 현재 컴퓨터 다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안경 나와도 스마트폰 계속 사용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애플 걱정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주가도 오늘 뭐 조금 시장 분위기 맞춰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확실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플에 좀 좋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당히 좀 올해 확실히 좀 주도주 느낌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올해 YTD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메타는 가장 이제 독보적인 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지난 2년 동안은 엔비디아였다면은 올해는 뭔가 엔비디아에서 메타 플랫폼 이런 쪽으로 주도주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의 그 비전 프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겁고요. 저 한번 써봤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별로 사고 싶지도 제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써봤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옆에 보조 배터리를 휴대폰 가장 큰 사이즈의 2개짜리를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옆에 들고 끼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달 착륙한 우주인도 아니고 굉장히 몸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메타가 하는 것들을 애플이 하다가 드롭을 시켰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단에 있는 이 품목들 네. 애플페이와 뮤직, TV,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다 쓰시잖아요. 다 쓰죠. 다 쓸 수밖에 없게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 서비스 매출이 엄청난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폰의 매출이 아직은 가장 크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 같은 애플이고요. 메타에 과연 큰 포부를 내놓으면서 AI 안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서 좀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하단 속보로 나갔는데 CNBC에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협상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더 반응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낙폭을 좀 조금 줄여내는군요. 나스닥이 현재 1.5%까지 낙폭 줄였고요. 다우가 1% 안쪽으로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 가져갑니다. 메타 상승 전환했고요. 소비재단에 있는 종목들 상승 전환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현재 계속해서 코인이 코인도 비트코인이 오르나요? 97,800선까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8,000까지도 가는데요. 98,000까지 지금 네. 가는군요. 네, 98,000까지 가면서 24시간 내에 하락폭을 대부분 반납해냈고 1시간 동안 3.5% 올라갑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입에 이 시장이 좀 달려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전해질지 계속해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재작년, 작년 시장을 이끌었던 건 결국에는 AI였습니다. AI가 2년 연속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과연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냐, AI 버블론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댄 아이브스는 여전히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성정모 연구원도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데나이브스의 의견이 상당히 맞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데나이브스 하면은 아무래도 뭐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닷컴버블 그 이전부터 이미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를 꾸준히 해왔던 분이다 보니까 이 기술주 관련해서는 정말 빠삭하신 분인데 상당히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데나이브스가 어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AI는 여전히 1이닝에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부 CNBC에 워낙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CNBC에서는 이제 AI 2이닝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엔 오히려 여전히 1이닝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지난 이제 주말간 있었던 팟캐스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딥시크 등장 이후로 이제 딥시크 모먼트 이후로 이 AI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오히려 딥시크의 등장은 제번스의 역설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를 급증시킬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번스의 역설하면은 원래 지난주부터 이게 워낙 많이 이제 화두가 돌고 있는 그 용어인데 결국 이제 석탄 시절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는데 그게 오히려 이 석탄 그런 에너지 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사용을 늘렸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딥시크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거다 비용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시크 모먼트는 블랙스완이나 닷컴 버블의 종말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강세장이 시작되기 위한 시그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 딥시크 모먼트 때문에 향후 10년간 이 캐펙스 지출이 2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까지 다이나믹하게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AI 지출 확산에 있어서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AI 지출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지난 월요일 날이 주식시장이 워낙 급락을 했다 보니까 그게 좀 매수 기회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시장이 붕괴했을 때 이후로 기술주 매수에 있어 가장 좋았던 순간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침 그 가장 좋았던 순간이 오늘 주가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 어쩌면 좀 오늘도 좋은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나이브스 평가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데나이브스가 워낙 그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로서 개별 종목도 여러 가지를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 애플 같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나눠줬는데 결국 애플은 이 비관론자들의 의견은 좀 무시할 필요가 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전 세계인의 25%가 앞으로 AI를 사용할 때 애플 기기를 통해 사용하게 될 거고 이 딥시크 같은 LLM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이걸 다 다운받다 보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이 급증할 수 있고 또 내년이 되면은 애플 앱스토어 내에 애플리케이션들의 약 10에서 20%는 다 생성형 AI 앱이다 보니까 결국 이걸 가동하려면 애플 디바이스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탈 레이벤 선글라스가 이제 애플에 좀 위협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스타그램이 절대 사용자 기반이 떨어져 나가지 않듯이 애플도 사용자 기반 절대 안 떨어져 나간다. 오히려 애플 서비스 부분만 따로 빼놓고 봐도 2조 달러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1조 달러 가치 있다 했는데 애플 서비스는 훨씬 그에 배에 가까운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AI 1라운드 그건 분명히 놓쳤을 수 있지만 앞으로 소비자 AI 혁명에서 기회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라면서 애플에 상당히 긍정적인 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딥시크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결국 그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모두 다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오라클이나 IBM 같은 그 밑에 단의 이제 인프라 기업들도 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몽고DB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도 이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에 좀 사용 사례 증가에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이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좀 올해 들어 더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데나이브스는 월가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성장 전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AI 매출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 애저 성장률이 이제 이번 분기에 31% 나오고 다음 분기에 32에서 33% 전망해놨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애저 성장률이 40에서 45%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AI 사용 사례가 증가만 하면 결국 무조건 다 성장할 거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 뭐 일단 관세 전쟁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서 정부 기관들에서 다 이제 앞으로 AI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이제 도지 주도하에 그렇게 예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전체 IT 예산의 약 10에서 15%만 AI에 들어가도 좀 숫자가 많이 높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데나이브스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월가에서 상당히 20년 넘게 활동했다는 건 이미 상당히 산전수전 다 경험했고 상당히 실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시고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의 평가에 따르면 기술주 강세장은 여전히 절반도 안 왔고 이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당장 올해 내년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기술 혁명의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큰 그림을 놓치면은 지난 20년 동안에도 뭐 모바일이 등장하고 SNS가 등장하고 클라우드가 등장했는데 그런 기술혁명 다 놓친 것처럼 이번 AI 혁명도 놓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기술주에 열심히 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나이브스가 작년 말에 꼽았던 2025년에 기술주 승자가 될 기업 탑10을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 뭐 첫 번째로 엔비디아를 꼽았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뭐 팔란티어, 테슬라, 구글 그리고 또 애플, 뭐 몽고디비, 페가시스템즈, 스노플레이크, 세일즈포스 이런 업체들 있거든요. 확실히 뭐 올해 조금 지금까지는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도 있고 여기 탑10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하는데 결국 데나이브스는 현재 딥시크 모먼트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고 뭐 관세 전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2025년에 기술주 섹터가 25%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관련해서 올해 25%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ETF가 이 XLK 기술주 섹터 ETF인데 이 데나이브스 평가에 따르면은 이 지난 주말간에 이제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월요일이 가장 이제 뭐 팬데믹 3월 이후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주식 매수하기 좋았던 시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도 그 월요일에 좀 상응하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약간 데나이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송정모 연구원과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관세부가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낙폭 줄여냈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109까지 터치했던 달러 인덱스 현재 108.6 6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가 금리 같은 경우도 4.5 이탈했었는데 현재 4.5까지 올라오면서 국채 가격 상승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은 진정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성정모 연구원이 해주신 이야기를 엮어서 좀 가보자면 데나이브스가 기술주의 지금 성장과 상승은 절반도 안 왔다라고 말을 했다면 2년 연속 지속된 M7의 상승이 더 갈 거라는 거고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정모 연구원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으로 시장을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저도 아무래도 올해 역시 뭐 AI 소프트웨어랑 AI 하드웨어, 뭐 인프라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금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중심에서도 조금 지난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뭔가 AI 인프라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비용 효율성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좀 비용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수혜는 계속되는데 네. 그중에서 비용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말이 저 아니었나라는 질문 생각이 하나만 듭니다. 하려고요. 이 오늘장 마감되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팔란티어 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고 또 AI의 이 뭐랄까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아까 데나이브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IB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상황. 여기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 더 좋을까요?
근데 팔란티어에 관해서는 사실 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의 평가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 월가에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때 이제 투자은행 IB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Q&A를 진행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팔란티어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항상 참여하는 IB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참여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참여하는데 사실 나머지 IB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서 Q&A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월가 투자 의견을 이제 내놓는 거니까 사실 조금 그런 의견들은 가치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널